15년간 김여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최고의 충성을 바쳤던 경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에서 목격한 김씨 일가의 모습은 밖에서 보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던진 거짓말 한마디가 15년 충성의 경호부장을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15년간 김여정의 경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수행 경호원으로 시작했지만 오랜 근무 끝에 전담 경호조를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여정이 참석하는 회의와 현지 시찰이 잡히면 누구보다 먼저 이동로와 대기 장소를 확인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백두혈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평양 시내 행사장으로 향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면 책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 무게조차 제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일정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저는 출발 전 차량과 이동로를 확인하고 행사장에서는 출입 인원과 주변 동선을 살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지키는 사람과 그 가문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본 것들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은의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리설주와 김주혜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주혜는 겨우 10살이었는데도 이미 성인 간부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설주는 딸의 그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저는 경호부장으로서 그날의 이동과 특이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경호일지를 쓰다 보면 공식 보도와 제가 현장에서 본 모습 사이의 차이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런 가정에서 자란 김주혜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온 가족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김여정을 수행하며 최고 위층의 여러 행사에 드나드는 동안 저는 공식 보도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말했지만 안에서는 권력과 서열이 무엇보다 앞섰습니다. 특히 김주혜를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는 과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제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주혜의 거짓말 한마디로 저는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5년간 충성을 다했던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혜의 문제적 행동을 처음 본 것은 김여정을 수행해 가족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김주혜는 겨우 9살이었는데도 경호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경호원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올 나이였지만 김주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김주혜가 경호실로 와서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컵에 물을 따라 드렸는데 김주혜는 그 물이 미지근하다며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뜨거운 물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했죠. 저는 황급히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이번에는 그 뜨거운 물을 제 손등에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아픔을 참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김주혜는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리설주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혜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주혜가 권위를 세우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칭찬하기까지 했죠.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김주혜의 잔혹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할 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뜨거운 차를 옷에 쏟아붓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때마다 리설주는 딸의 편을 들며 경호원들이 조심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주혜가 연로한 경호원 한 분의 뺨을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환갑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손잡버린 김주혜에게 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발끈이 풀렸다며 당장 묶어달라고 했는데 그 경호원이 허리가 아파 조금 늦게 움직이자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주애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가 뒤에서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은도 딸의 이런 행동을 보고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주애가 어린 나이에 벌써 권위를 세울 줄 안다며 기특해했습니다. 리설주는 더 노골적으로 딸의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지도자는 어려서부터 강해야 한다며 김주애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했죠. 그날 이후 김주애가 있는 자리에서는 컵 하나를 놓을 때도 손이 굳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가족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김주애가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뒤부터 경호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동선만 따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김주애의 이동로와 대기실도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식 직책은 들은 적이 없었지만 현장에서 받는 예우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여정도 참석했고 저는 수행 경호 책임자로 회의장 출입구를 지켰습니다. 안에서 오간 말은 들을 수 없었지만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간부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김주애가 참석하는 행사는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좌석과 이동 순서를 정할 때도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도 후계자라는 말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뒤를 따르던 김주애가 두 사람과 나란히 이동했고 고위 간부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김주애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무전으로 동선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행사 직전에 김주애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모든 배치를 끝낸 뒤였지만 간부들의 자리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명패와 의자, 촬영 위치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전 업무를 오래 맡아온 원로 간부 한 명이 김주애보다 앞쪽에 놓인 명패를 제때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주애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행사부터 그 간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빠졌는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임자는 첫날부터 김주애의 좌석과 이동로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의 수행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기존 인원 외에 낯선 경호원과 의전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들은 소속을 밝히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오래 근무한 저에게도 전체 일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담 경호조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알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출발 직전에 목적지가 바뀌는 날도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김주애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착오라도 생기면 책임은 현장 경호조가 져야 했습니다. 한 번은 차량 대기 위치가 갑자기 바뀌면서 김여정의 출발이 몇 분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상부에서 내려온 동선 변경이었지만 조사에서는 제 경호조의 준비 부족으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보고서를 썼다가 표현을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상부 지시가 늦었다는 내용을 빼고 현장 경호조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지시받은 대로 문장을 고쳤습니다. 그날부터 경호일지는 사실을 남기는 기록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정하는 문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대가 끝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나눴지만 이제는 필요한 보고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상부에 전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주애를 직접 마주칠 때마다 긴장은 더 심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여정을 보호하는 일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그날의 책임을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기록과 경력이 모두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것은 김여정을 수행해 가족 일정이 있는 장소에 들어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김주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앞 동선을 확인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가려 했는데 갑자기 김주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혜는 제가 전날 밤 자신에 대해 불경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주혜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었다면서 리설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설주의 지시가 전달된 지 몇 시간 뒤 보위기관 사람들이 제 숙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주혜를 모독한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김주혜의 말이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제 해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장과 서랍을 비우고 제가 사용하던 수첩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써온 경호일지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반동 분자의 증거를 찾겠다는 명목이었죠. 저는 15년간 성실하게 작성해온 일지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정죄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여정도 제가 15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주혜의 말이 리설주와 김정은에게까지 들어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경호하던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듯했습니다. 김여정은 저를 따로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믿는다는 표시도 믿지 않는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행 명단에서 빠졌고 김여정의 경호조에서도 즉시 배제됐습니다. 상황은 제가 손쓸 수 없는 데까지 번졌습니다. 김주혜 주변에 불순한 사람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서 경호조 전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은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식으로 구금됐다는 말은 듣지 않았지만 숙소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보위기관 사람들이 교대로 출입구를 지켰고 신문은 연일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김주혜를 비방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김여정이 제 근무 기록만이라도 확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15년의 충성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를 두둔했다가 같은 조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호조 대원들에게도 제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한 사람도 말 한마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두둔했다가 같은 조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침묵을 보면서 제가 이미 조직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자백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신문에서 나오기 시작한 뒤에는 더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신문을 받고 숙소로 돌아온 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자백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 국경 지역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 한 명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연락할 수는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단계씩 거쳐 접선 장소만 전달받았습니다. 그가 저를 도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피해 평양을 벗어난 뒤에는
혼자 국경까지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15년간 경호 업무를 하며 익힌 습관이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감시자들은 새벽 교대 때 건물 뒤편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출입구가 완전히 비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 순찰을 위해 옆 건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각과 발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탈출 당일 밤 저는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작업복과 신발은 예전에 차량 점검을 할 때 쓰던 물품 사이에 감춰두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외운 도시 지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물열차가 서는 작업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깊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철도 노동자들이 자재를 옮기는 틈에 섞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손수레만 바라봤습니다. 빈 화물칸 뒤쪽에 몸을 숨긴 뒤에도 한동안 열차가 움직이지 않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밤새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져 갔죠. 평양을 벗어나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가족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렵게 전달받은 첩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동료가 보낸 젊은 경비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안내했지만 굳은 표정에서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지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호원 시절의 습관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죠.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혹시 추격자가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이라 강 가장자리는 얼어 있었지만 가운데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원이 알려준 얕은 지점을 따라 얼음과 물을 번갈아 밟았습니다. 중간에 얼음이 깨지며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쪽 둔덕에 올라서자 안내자가 마른 바지와 낡은 외투를 건넸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는 동안 손이 떨려 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녹일 시간도 없이 불빛이 보이지 않는 산길로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봤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사람도 만났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정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더 심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었죠. 밤마다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라오스로 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안전한 경로를 찾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붙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고 현지 경찰들을 피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마저 사라진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되어 한국행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혹시 북한에서 압력을 넣어 저를 송환시키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생을 겪으며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었고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과의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는 다짐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뒤 안내 인원을 따라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불과 몇 걸음도 걷기 전에 마주친 직원이 제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저에게 낯선 사람이 먼저 예의를 보인 그 짧은 순간이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관련 기관으로 이송된 뒤 신원과 탈북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전담 경호부장이었다고 밝히자 담당자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과거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막막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하여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야 했죠. 컴퓨터 사용법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생활이 펼쳐졌지만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과정은 제게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익히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지도 알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의 경호조를 책임졌던 제가 이곳에서는 새로 정착해야 하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직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트라우마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저를 괴롭혔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기도 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억양과 낯선 외래어 때문에 되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설명을 들어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표현을 수첩에 적어두고 하나씩 익혔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너무 조용한 밤이면 북한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공백기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도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면접에서 떨어지며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비업체에서 시설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에게는 북한에서 경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 밝혔고 누구를 맡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고 주차장을 순찰하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방식이 모두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문객에게 명령하듯 말에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보고서를 너무 딱딱하게 써서 다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료가 한국에서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알려준 뒤에야 제 말투가 상대를 긴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출입구의 작은 변화나 낯선 사람의 움직임을 빨리 알아채는 습관은 도움이 됐습니다. 몇 달 뒤부터는 주요 행사장의 출입 동선을 점검하는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과거를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몸에 밴 기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은 말 몇 마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잠드는 시간과 식사부터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악몽을 꾸는 날은 줄었지만 가족 사진을 보는 날이면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혼자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늘었고 퇴근 후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는 가족 소식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쉽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편했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에는 작은 현장 하나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보다 아침에 출근해 제 이름이 적힌 근무표를 보는 일이 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충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맡은 일을 끝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찾을 때마다 혹시 제 움직임 때문에 가족이 더 위험해질까 멈칫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확인된 경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으로 주변 출입구와 사람들의 손을 살피는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일터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그 습관을 사용합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글 때면 오늘 하루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선택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5년 동안 김여정의 곁을 지켰던 한 경호부장은 충성을 증명해야 했던 삶을 떠나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연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